SBC 스페셜 자연 밥상, 보약 밥상. 소개.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았나? 열량이 높은 인스턴트 음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바쁜 현대인들. 너무 잘 먹어 병이 난다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옛날과 같은 자연 밥상이다. 옛날에는 건강을 유지하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비만은 물론 성인병을 앓는 사람도 적었다. 산과 들에서 난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한 각종 채소 반찬에 오래 발효시킨 된장으로 끓인 찌개가 더해진 밥상이야말로 보약 중의 보약이다. SBC 스페셜 자연밥상 보약밥상 1편에서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청국장 및 된장 요리법이 소개되며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식욕까지 돋우는 채식 밥상도 소개된다. 어찌나 요리법을 자세히 소개하던지 특별히 요리 솜씨가 없어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겠어요.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번 기회에 저도 채식을 해보려고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오늘은 김우림 한의학 박사를 모시고 체질과 음식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체질하면 사상의학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상의학은 조선 말기에 이재마라는 분이 처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마 선생이 체형과 성격을 보고 사람들의 체질을 4가지로 분류했는데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태양인은 머리가 크고 상체가 발달했으며 결단력 있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소양인 역시 상체가 발달하고 결단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태양인과 비슷한데 성격이 급하고 실증을 잘 내서 한 번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태양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태음인은 4체질 중 체격이 가장 큰 편인데요. 키, 손발이 크고 하체가 발달했고 식성도 좋습니다. 참을성이 많고 미리 계획을 세워 일을 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인은 하체가 발달하기는 했지만 상체와 하체가 균형 잡혀 있고 매사에 꼼꼼하고 침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마 선생은 각 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고 체질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체질에 잘 맞는 음식은 어떤 것인가요? 태양인과 소양인은 신체에 열이 많아서 뜨거운 것을 싫어하고 또 몸에도 잘 맞지 않습니다. 반면 태음인, 소음인은 몸이 차갑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과 잘 맞습니다. 소음인의 경우 위가 약하고 속이 차서 따뜻한 성질을 가진 닭과 인삼이 들어간 삼계탕을 먹으면 좋습니다. 태음인도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좋은데 특히 소고기가 잘 맞습니다. 그리고 설렁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인 깍두기도 설렁탕을 먹을 때 같이 먹으면 태음인에게 아주 좋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저는 소양인 같은데요. 그럼 소양인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입니까? 소양인에게는 보쌈이 제격인데요. 돼지고기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열이 많은 소양인과 아주 잘 맞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대표적인 과일인 수박과 참외도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소양인이 이런 과일을 먹으면 열을 내리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소음인에게는 참외나 수박이 좋지 않겠군요. 그럼 태양인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가요? 네, 이 4체질 가운데서 고기를 먹으면 좋지 않은 체질이 바로 태양인입니다. 태양인은 채식만 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단백질을 보충하려면 고기보다는 콩이나 계란 흰자를 먹으면 됩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네요.
체질에 따라 음식도 골라 먹어야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 사상의학에 대해 토론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상의학의 이점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한 가지이고, 다른 하나는 사상의학의 과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앞서 사상의학에 대해 토론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상의학의 이점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한 가지이고, 다른 하나는 사상의학의 과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먼저 사상의학을 활용하면 사람들의 체질에 따라 질병을 예측할 수 있고 음식 섭취를 조절해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반면 사상의학이 체형이나 성격을 보고 체질을 구분한 것인데 분류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을 단 4가지 체질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비만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구석기 식단을 식탁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석기 식단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구석기 시대에는 사냥과 채집으로만 식량을 구했습니다. 사냥으로 얻은 육류와 채집으로 얻은 나무 열매가 주식이어서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주로 먹었지요. 반면 현대인들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비만을 초래한 것입니다. 구석기 식단대로만 음식을 섭취하면 뚱뚱한 사람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현대인은 주로 머리를 쓰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쌀이나 빵과 같은 음식물의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저도 구석기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았더니 어찌나 두뇌 회전이 안 되던지 거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탄수화물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열량이 낮으면서도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등 영양소가 균형을 이룬 식단을 추구해야 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을 때 흔히 알려진 민간요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딸꾹질을 할 때 갑자기 놀라게 하거나 체했을 때 손가락 끝을 따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어떤 사람들은 민간요법을 잘못 이용해서 부작용으로 고생할 바에는 아예 이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황당하기 짝이 없는 민간요법도 있으며 민간요법을 잘못 사용한 까닭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지식을 갖고 민간요법을 실생활에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플라시보 효과. 가. 어릴 적에 체하거나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플 때 어머니가 엄마 손은 약손이라며 아픈 배를 어루만져 주시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던 기억이 있다. 시험 기간 중 며칠 동안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서 피곤할 때 친구가 건네준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먹으면 금방 피로가 사라졌던 경험도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홍삼처럼 몸에 좋다는 것을 먹으면 금방 힘이 솟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플라시보 효과의 일종이다. 플라시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군인들을 지켜보면서 군의관들은 약을 못 줄 바에는 차라리 가짜 약이라도 처방해 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밀가루나 설탕으로 약과 비슷하게 가짜 약을 만들어 진짜 약인 것처럼 처방해 주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약을 먹고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군인들이 많았다.
약을 먹었으니 병이 나을 거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서 면역력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이 병을 이겨냈다고 할 수 있다. 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민간요법 중에는 비과학적이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민간요법 중에는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 까닭에 모두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들은 보통 아이의 배를 문질러 준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아이는 통증을 잊게 된다. 의학적으로는 배를 문지르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그 결과 배 아픈 것이 낫게 된다고 한다. 어머니의 약소는 플라시보 효과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효과도 있었던 것이다. 약손. 6살 난 막내딸이 밖에서 소꿉장난을 하다가 눈에 티가 들어갔다고 울면서 들어왔다. 어린 것들에게는 제 아버지라도 의사라면 무서운 모양인지 아프지 않게 치료를 해줌하고 아무리 달래도 혹시 주사라도 놓을까봐 그런지 한층 더 큰 소리를 내어 울면서 할머니에게로 달아나 버린다. 할머니는 손녀를 품 안에 안으시고는 아픈 눈을 가만히 어루만져 주시면서 자장가처럼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는 것이었다. 까치야, 까치야, 네 새끼 물에 빠지면 내가 건져줄 터이니 우리 민옥이 눈에 티 좀 꺼내어다오. 어린 것은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할머니의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어버린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셔서 고목 껍질처럼 마르고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 의사들이 가지지 못한 신비한 어떤 큰 힘이 하나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옛날에 우리 집은 무척 가난하였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병이 나도 약 한 첩을 써보지 못하고 자라났었다. 우리 형제들이 혹시 병으로 눕게 되면 어머니는 약 대신에 언제나 그 머리맡에 앉으셔서는 내 손은 약손이다를 외시면서 우리들의 아픈 배나 머리를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어 주셨던 것이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아픈 배나 머리가 씻은 듯이 나았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머니의 손을 약손이라고 불렀었다. 나는 문득 내 손을 펼쳐보았다. 진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쿡 찔렀다. 현대의 약손이라고 일컫는 의사의 손이다. 그러나 미끈하고 차가운 내 손에는 아무래도 무엇인가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있는 것만 같았다. 어린 손녀의 아픈 눈을 어루만져 주고 계신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손에서 슈바이처보다도 한층 더 뜨겁고 진한 체온과 정신을 새삼스레 가슴속 가득히 느꼈다. 그리고 고목 껍질 같은 어머니의 손이 오늘따라 자꾸만 모나리자의 손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었다.